안녕하세요. 암호화폐와 리플 XRP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리에남입니다.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영상이 끝나고 나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을 선두로 전체적인 상승을 보이다가 잠깐 주춤한 상황인데요. 비트코인의 계속되는 회복과 그에 따른 알트코인들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위터 내에서 아주 유명한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윌리 우가 현재 비트코인의 전망이 아주 좋다며 그 이유를 여러 개 제시했습니다. 첫째로는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오르고 있고, 또 선물 수요는 무려 작년 11월 이후로 처음으로 재등장했으며, 팔 사람은 다 팔았고 시장은 리셋됐고 매집 기간은 이미 지났다 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이 앞으로 몇 주간 상승을 이어간다면 그 분위기를 이어 이번에야말로 알트 시즌이 시작되는가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알트 시즌이 시작됐다라고 할 만한 그런 상승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XRP는 아직까지 80센트 초반대에 머물러 있고요. 다른 알트들도 대부분 횡보 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할 때보다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천천히 코인 수를 모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송 소식인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전해드렸듯이 디스커버리 마지막 날 경제 전문가 매츠 박사의 보고서를 SEC가 날치기식으로 제출했었죠. 읽어보니 내용도 어이없고 마감 2시간 전 제출한 것도 어이없었는데, 이 매츠 박사의 보고서를 넷번 판사가 받아줄지 말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리플은 어제 이 보고서가 굉장히 불쾌하다며 항의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항의서의 내용도 그렇고 어감도 그렇고 점점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이걸 읽고서 리플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나 보다, 글러브를 벗어 던졌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SEC의 새로운 보고서에 의해 디스커버리가 연장된다면 리플은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다. 답변을 하기 위해 돈을 써야 되는 건 물론 소송 전체가 지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 디스커버리가 계속된다면 SEC는 비매너적인 행동을 하고 그에 따른 처벌이 아닌 보상을 받게 되는 꼴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늦게 제출한 건 SEC인데 왜 피해는 리플이 봐야 되는 걸까요? 이 매츠 박사 보고서를 아무 조건 없이 인정해준다면 개인적으로 넷번 판사님은 너무 SEC 쪽에 우호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지켜보고 넷번 판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좋은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인 루미 은행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거래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거의 신한은행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고 팔 수 있게 된 건데요. 게다가 시작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뿐이지만 추후에 다른 코인들도 거래를 가능케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엔 큰 호재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뉴스에 더 관심을 갖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기억하실 테지만 얼마 전 캐나다의 CIBC와 호주의 NAB 은행이 파트너십을 맺어 리플넷을 사용한다 라는 내용의 호재가 있었는데, 그 파트너십에 이 루미 은행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은행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혁신적인 기술 도입과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연합을 맺었고, 이들의 큰 목표 중 하나가 리플넷의 도입이라고 하네요. 물론 리플넷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ODL을 쓰는 건 아니지만 현재 리플넷을 통한 송금량의 25%가 ODL이라고 하니 앞으로 이 세 은행 간의 ODL 사용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틀 전 미국 연준의 제롬 파월이 암호화폐 시장엔 새로운 규제와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규제가 충분히 명확하다는 게리 겐슬러의 근거 없는 발언과 대비되는 말을 해 화제입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오늘날 기술적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프레임워크며 스테이블 코인, CBDC 그리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금융상품 등 이 모든 것에 대한 현재의 법이 전반적으로 대폭 수정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법이 나와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제롬 파월은 이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에 반해 이런 큰 흐름은 나 몰라라 하고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게리 갠슬러는 이제 이 시장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 트위터의 화제였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직 논란에 둘러싸인 뉴스를 한 가지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국제결제은행 BIS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던바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국가 간 CBDC 송금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요. XRP 홀더의 입장으로서 이 뉴스가 과연 호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호재도 악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R3의 코다가 XRP를 쓴다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하지만 좀 더 알아보니 2018년 출시한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른 플랫폼 코다 셀룰러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암호화폐가 XRP일 뿐이지, 그 후 이 플랫폼에서는 별 진전도 없었고 R3도 XRP는 그저 테스트용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는 만큼 현재로서 전혀 다른 플랫폼인 이 코다와 XRP를 연관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플랫폼이 실사용될 시에 XRP는 필요 없어진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아예 용도가 다릅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 프로젝트 던바의 플랫폼은 속도가 좀 빨라진 것 외에는 현재 시스템과 크게 다를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유동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느 한 나라의 CBDC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처럼 나라마다 이 기축통화를 대량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중립적인 중간 통화가 있어야지만이 유동성의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러므로 이 프로젝트 던바가 크게 성공한다고 해도 브릿지 통화로서의 XRP의 역할은 위협받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 하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